네, 안녕하십니까. 홍사원의 경제쇼. 저는 경제와 정의를 다잡는 홍반장 KBS 기자 홍사원입니다. 민속 최대 명절 추석 연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지금 시간쯤이면 고향에 이미 도착한 분도 계실 테고 고향 가는 길 위에서 방송 듣는 분도 계실 텐데 뭐 치솟는 물가에 또 주머니 가벼울 수 있겠지만은 마음만은 넉넉한 한가위 보내시길 바라면서 자, 홍사원의 경제쇼 출발하겠습니다. 유튜브 오늘도 함께 갑시다. 대한민국 경제 오디션 내가 경제스타 K. 여러분, 경제가 어려워서 힘드시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 오디션 내가 경제스타 K. 힘든 경제 상황을 이겨낸 감동 스토리, 우리 가정의 특별한 경제 교육법, 슬기로운 투자 아이디어. 경제와 관련된 이야기라면 모두 환영합니다. 총 상금 6천만 원을 준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홍사원의 경제쇼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이 프로그램은 당신의 투자의 길을 춤추게 하는 새로운 투자 플랫폼 탱고픽에서 함께합니다. 네, 총 상금 6천만 원 걸린 내가 경제스타 K 12월 9일까지 지금 사연 받고 있습니다. 사연은 홍사원의 경제쇼 홈페이지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실현하겠다. 윤석열 정부가 국민께 드리는 약속 중 하나였는데 그 현재 잘 지켜지고 있는지 오늘 좀 자세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하종강 성공회대 노동아카데미 주임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그 노동 정책 중요합니다. 그 대표적으로 윤석열 정부가 지금 추진하는 여러 가지 노동 정책 많은 변화가 지금 예고되고 있어요. 좀 어떤 게 있는지 간략하게 먼저 그거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노동 정책을 짐작할 수 있는 그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의 발언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있죠. 무리를 빚었던 발언들이 계속 기조를 유지하고 있느냐, 그 생각이 바뀌었느냐, 이것이 앞으로 정책에 영향을 중요하게 미칠 거거든요. 그래서 짚어보면요. 아니 그 얘기는 이제 좀 이따 이제 구체적으로 나올 거고. 그거부터 해야 돼요.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워낙 중대한 발언이기 때문에 첫 번째가 노동 시간에 대한 발언이 있었어요. 그게 어딩이 정확해야 되니까 제가 읽어볼게요. 한 주에 52시간이 아니라 일주일에 120시간이라도 바짝 일하고 이후에 마음껏 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건 이제 매일경제하고 인터뷰할 때 한 이야기고요. 두 번째 최저임금에 대해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최저임금이 180만 원, 200만 원이라고 하면 나는 150만 원으로도 충분히 일할 용의가 있고 하고 싶다라고 하는데 만약 그걸 못하게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최저임금 이하를 받고도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게 있고요. 세 번째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기업인들의 경영 의지를 굉장히 위축시키는 강한 메시지를 주는 법이다. 앞으로 대통령에게서 손보겠다. 이렇게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발언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제 정치 신인 시절에 한 발언이에요. 그러면 그때는 정치 수업을 받기 전이기 때문에 아직 경험이 없어서 이런 발언을 한 것인데 지금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리고 넉 달 지났잖아요. 그러면 이 생각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느냐 바뀌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차례차례 그 세 가지를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지금 보면요. 거의 안 바뀌었어요. 그 먼저 주 52시간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장시간 근로를 좀 우리가 좀 피하고 일자리도 나누고 그런 취지에서 52시간 도입됐는데 이거 지금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주 52시간이 아니라 120시간 정도는 일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한 게 구체적으로 지금 제시된 게 뭐냐 하면 그 노동부 장관이 발언했던 그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입니다. 거기에 보면 첫 번째가 연장 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확대하겠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그러니까 주 단위가 아니고 월 단위로 계산하겠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이거보다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건 우리나라에서 저밖에 할 수 없는 얘기니까 들어보세요 일단. 그러니까 사법연수원이 지금 일산에 있잖아요. 서초동에 있다가 일산으로 이전한 게 2001년입니다. 예전 서초동에 있을 때 제가 거기서 노동법 세미나에서 노동법을 강의했어요. 그게 벌써 25년 전일 텐데 그럼 첫날 그러면 이제 시민법, 사회법, 노동법, 근로기준법까지 설명해요. 첫날 강의에서. 그러면 그 강의를 들은 연수생 대표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되게 관행적으로 그 해에 가장 최연장 합격자가 되게 연수생 대표를 하거든요. 그게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제가 이제 강의 준비하면서 법 조문은 저보다 훨씬 잘 아는 사람들일 테니까 예. 그 법 조문이 현실에 적용될 때 어떻게 해석돼야 하는가를 주로 설명했어요. 예. 강의 끝나고 하는 말이 우리들 뭔가 알고 있을 거라고 짐작하지 마세요. 오늘 강의 들은 연수생 중에 90% 이상이 노동법을 오늘 여기 와서 처음 본 사람들입니다. 예. 이렇게 말하거든요. 예. 이제 곧 판검사, 변호사가 될 사람들인데 예.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겼냐 하면 거의 모든 법대에서 예전에는 노동법이 선택 과목이었습니다. 예. 거의 선택을 안 해요. 예. 왜냐하면 사법고시에 출제된 적이 없거든요. 노동법이. 물론 1차 사법시험에 자기 과목을 선택하니까 1차 사법시험에 노동법을 선택하는 연수생이 있을 수 있는데 노동법은 기업법과 비교해서 공부해야 될 분량이 10배도 넘어요. 예.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가장 붙기 어려운 시험이 사법고시일 텐데 우리나라에서 그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이 정신 나가지 않는다면은 10배 이상 공부해서 같은 점수 받는 노동법 거의 선택하지 않습니다. 예. 사법 연수 거의 공부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그 노동법 학회가 주관하는 노동법 세미나를 수강하는 연수생이 한 30명 정도예요. 불과 1000명 중에서. 근데 노동법을 공부하겠다고 마음먹은 30명 중에 90%가 노동법을 처음 봤어요. 그날 거기서. 나머지 900 몇십 명은 노동법을 전혀 공부하지 않은 채 판검사 변호사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 제가 가르쳐봐서 알아요. 그 사람들은. 예. 그건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예. 근데 첫날 강의하는 게 뭐냐면 예. 시민법과 사회법의 개념을 설명할 때 예. 그 베니스의 상인에 나오는 계약이 있어요. 내 돈을 갚지 못하면 당신의 살을 1파운드 베어 가지겠어. 예. 이건 시민법으로는 지켜야 하는 계약이지만 사회법으로는 전혀 지킬 필요가 없는 무효가 되는 계약이다. 예. 이걸 첫 번째 예로 들고요. 두 번째에 드는 게 뭐냐면 저뿐이 아니라 대부분의 노동법 교수가 그렇게 강의 설명합니다. 최저임금제거든요. 예. 최저임금을 받지 않고도 일하겠다는 계약을 했을 때 이게 시민법으로는 지켜야 하는 계약이지만 계약자 원칙에 의해서 사회법으로 볼 때는 당연히 무효가 되는 계약이다 이건. 예. 이게 첫 시간에 공부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최저임금 이하 임금을 받고도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말한 최저임금은 것은 그 다음에 좀 얘기를 할 거고 먼저 그러니까, 52시간부터 순서대로 가야지. 이게.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아니 이건 교수님 지금 52시간부터 먼저 가고 그다음에 최저임금도 얘기를 할 겁니다. 예. 52시간 먼저 차근차근 이제 윤석열 정부가 새로 노동 정책이 많이 지금 바뀔 예정이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52시간 근로제부터 지금 이 근로자 그 개정하겠다고 그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명분이 뭔지 일단 그거부터 좀 그러니까 노동부가 예. 근로 감독을 해보면 예. 52시간제를 어기는 사업장이 많다는 겁니다. 네네. 그런데 대부분은 잘 지키고 있는데 한 사업장에서도 특수한 직종의 몇 명이 그 법을 못 지키더라.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아. 법을 적용해서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 개선 방안이 있다. 예. 이게 이제 노동부의 관료가 한 이야기예요. 예, 예. 그러면 이제 주장이 두 가지예요. 그 한두 명 정도가 법을 어기게 되니까 예. 그걸 법을 지키도록 하는 방향이 있고 아. 그 한두 명 때문에 이 법 전체를 체제를 바꾸는 방향이 있는데 일단 그 두 번째 방향을 선택하겠다는 거거든요. 아, 예. 그래서 지금 예전부터 기업체에서는 근로시간을 노사 합의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예, 예. 요구를 해왔거든요. 그건 뭐 네네. 수건 사항이었습니다. 예. 근데 그게 이제 받아들여진 거로 보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주 52시간제라는 표현을 아. 자꾸 쓰는데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우리는 주 40시간제입니다. 그렇지, 그리고 그렇지. 예, 추가. 예, 그래서 52시간을 숫자를 굳이 쓰고 싶으면 예. 주 최대 52시간제라고 표현해야 돼요. 연장 근로 시간을 52시간까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주일은 연장 근로 합쳐도 예. 52시간밖에 못 합니다. 그렇지. 예, 예. 그러니까 연장 근로가 일주일에 12시간이 제한이니까 네네. 52시간이 최대고 어떤 그렇지. 경우도 그 이상은 못 한다는 맞습니다. 게 주 최대 52시간제거든요. 예. 이게 지금 주 단위 52시간이잖아요. 예. 이걸 월 단위로 바꾸겠다는 거죠. 예. 그러면 한 달에는 허용되는 연장 노동 시간이 52시간이에요. 왜냐하면 일주일은 12시간이고 일주일 12시간인데 네, 한 달이 그렇지. 4.3주로 봅니다. 네네. 노동법에서는. 예. 그럼 12시간 곱하기 4.3 하면 52시간이 나오거든요. 네네. 그럼 한 달 동안 허용된 52시간의 연장 노동을 한 주에 몰아서 하는 겁니다. 한 주에 몰아서 하고 나머지는 그냥 푹 쉰다. 그러면 40시간 기준 노동 시간에 52시간을 더할 수 있으니까 예. 이제 92시간이나 할 수 있다. 예. 이렇게 얘기 나오는 거거든요. 예, 예. 그래서 92시간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근데 노동부와 경영계에서는 그건 불가능하다. 예. 이런 주장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예. 지금 연속 휴식 11시간제가 있어요. 네네. 이게 뭐냐면 한 번
출근했다가 퇴근하고 예. 그 다음 출근할 때까지는 최소한 이어지는 11시간의 휴식 시간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 그럼 실제로 92시간은 어렵고 예. 노동부 계산에 하면 80.5시간 정도는 시킬 수 있다는 건데 예. 80.5시간도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일주일에 그 정도 일하면. 예. 그래서 신체 무리가 갈 정도로 일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노동시간 제도를 만든 거고요. 그래서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예. 노동시간 제도를 그렇게 정한 이유는 어떤 명분으로든지 그렇게 그 기준을 초과하면 신체 무리가 간다는 거거든요. 근데 자신은 처음에 자신 있을지 몰라도 예, 노동자 자신은 120시간 얘기 나왔을 때요. 그랬죠. 마침 예, 제가 너무 일이 많이 밀려서 예. 한 2시간 자고 사흘 동안 일을 해봤어요. 예. 그러면 120시간을 일주일 일하면요. 주 6일 근무한다고 해도 예. 하루 20시간이라고 4시간 쉬는 거거든요. 예. 그럼 출퇴근 시간 빼고 휴식 시간 빼면 한 2시간 자는 거예요. 예. 제가 2시간 자는 걸 사흘 동안 해봤더니 예. 마지막 날 맨전신에 덧셈 뺄셈이 그렇지.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뭐 그거 당연합니다. 저도 저녁에 그렇습니다. 집에 와가지고 엘리베이터 앞에 현관에 딱 섰는데 우리 집 몇 층이었지? 이게 기억이 안 났어요. 그러다 쓰러지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일하면 자기 죽거든요. 물론. 근데 이걸 스타트업 협회 경영자들을 주로 만나고 와서 한 얘기예요 그때. 근데 스타트업 협회가 주로 이제 흔히 말하는 벤처기업, IT 게임 회사 이런 데잖아요. 그래서 이걸 크러쉬 모드라고 하는 그 근무 형태가 있습니다. 프로젝트 맨 막바지에 거의 막 몰아서 일을 하는 거의 비상시국처럼 일을 하는 걸 크러쉬 모드라고 하는데 크러쉬가 단어상의 그 사전상의 의미는 오독오독 씹어 먹다 뭐 이런 뜻이에요. 영어 사전의 의미는. 그 땅콩을 갈아서 만든 크러쉬 초콜릿 상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노동자들은 그걸 갈아 넣는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 52시간 하는 걸 한 달로 채워서 주 단위로 끊지 말고 한 달로 해서 뭐 한 일주일, 2주일 정도는 세게 일하고 밤새서 일하고 나머지는 쉬어라 이렇게 하는 그래서 건데 120시간 처음에 발언한 거에 비하면 노동부 계산 85시간은 많이 줄긴 했어요. 줄긴 했지만은 그게 결국은 사실 기업 재계나 경영계에서 요구하는 거는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52시간 말고 일하고 싶은 사람 돈 벌겠다는데 더 많이 일하게끔 해줘라 이거를 그거는요 사실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기준 노동 시간만큼 일하고 그만큼을 받을 건지 아니면 적게 받으면서 초과 노동 시간을 많이 해서 그만큼을 받을 건지 둘 중에 뭘 선택하겠습니까? 물어보면 알아요. 그거. 그렇지. 근데 그렇게 해서라도 돈을 벌고 싶은 사람이 있다는 것은 기준 노동 시간만큼의 기본급으로는 생활이 안 자신이 되니까. 원하는 걸 이룰 수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소득을 더 늘리기 위해서 노동을 더 많이 시키겠다. 이건 사실 노동자를 위한 방편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그렇게 일을 시키는 게 사람을 한 사람 더 그걸 위해서 사람 한 사람 더 고용시키는 것보다는 경영 자본 입장에서는 더 이득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지만은 사실은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게 주 52시간제라는 게 장시간 노동을 피하는 것도 있지만은 일자리를 나누자는 목적도 원래 있어서 도입된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야말로 고용이 철저하게 그 경영진들을 위한 자본을 위한 목적밖에 이게 안 이제 되는 노동 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라는 개념이고요. 예, 그게 예. 이제 노무현 정부 때부터 많이 사용된 용어입니다. 그런데 기업 입장에서는 제한된 노동자에게 예. 초과 노동을 시키는 것이 새로 노동자를 그렇죠. 더 고용해서 일을 시키는 것보다 인사노무 관리가 훨씬 더 수월하거든요. 당연히 그래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요구하는 거죠. 예. 뭐 그러니까 52시간이 이거 없애달라고. 법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노동법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근대 산업 사회가 이게 기울어진 운동장이어서 예. 기업을 규제하지 않으면 예. 사실 노동자들이 거의 무한 착취당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불평등하게 기업은 규제하고 노동자를 보호함으로써 평등을 유지하자. 이게 노동법의 이념이고 이게 사회법의 출발점입니다. 흔히 보통 이제 많이 법이 평등하다고 사람들이 생각하잖아요. 이게 진리인 줄 알지만 이건 시민법 하에서만 진리거든요. 맞습니다. 사회법에서는 사실 모든 인간은 법에 불평등합니다. 예. 지금도 만 진행자와 명한테만 평등하다고 제 사이가 얘기하고. 얼마나 불평등합니까? 마음대로 진행하거나 거기 따라가야 되고 아니 제가 뭐 어떻게 마음대로 할 수 보면 있겠습니까? 홍사훈 기자처럼 키가 큰 사람이 있고 저처럼 키가 작은 사람이 있고 예. 학생들도 보면 다 가정 형편이 부유한 사람이 있고 예. 가난한 사람이 있고 예. 외모가 출중한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고 두뇌 능력이 굉장히 우수한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불평등하게 적용함으로써 평등을 구현하는 게 사회법 체계입니다. 그래서
경영자 입장에서 볼 땐 굉장히 불평등하게 느껴져요. 그렇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를 그거는 들어서 예. 근로계약 해제 권리라는 게 있어요. 예. 이걸 기업에게도 보장하면 큰일 납니다.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으니까. 예. 노동자에게는 그게 보장돼 있어서 예. 홍사원 기자도 나 더 이상 여기 다니기 싫어졌어. 예. 오늘 사표 내고 나가는 걸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예. 이걸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네. 뭐 후임자가 채용될 때까지 퇴사할 수 없다 이런 규정에서 못 만들어요. 그래서 예. 그러니까 노동자는 근로계약 해제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음. 그런데 경영자는 그걸 못 갖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불평등하게 같은 권리를 기업에게는 규제하고 노동자에게는 보장해야 이게 평등해진다는 게 사회법 원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어쨌든 자꾸 좀 옆으로 지금 새 나가는데 네, 이게 제가- 중요한 원론이어서 그래요. 그거 한마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어. 사회법에 대해서 아하. 거의 공부하지 않은 사회에서 예, 예. 가장 대표적인 사회법 사건인 노동 사건을 계속 심의법 원리로 판단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 그럼 지금 이게 다시 52시간제로 잠깐 돌아가서 네. 주 52시간제를 이걸 깨고 월 단위로 해서 최대 뭐 월 주 92시간씩 이렇게 해줘서 전체적인 한 달 시간을 맞춰준다면은 이게 나중에는 경영자들이 요구하는 자본에서 요구하는 그냥 52시간 한 주에 92시간 일해도 뭐 돈 많이 벌고 좋잖아 노동자들도. 그러니까 이거 52시간제 아예 그냥 이거 다 없애야겠네. 그냥 일하고 싶은 노동자는 한 달에 뭐 한 주에 120시간이든 뭐든 다 일하게 그렇게까지는 하자. 안 돼요. 이렇게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임금을 올리는 제조업 업종 회사가 있어요. 예. 근데 그게 12시간 맞교대하면서 그 정도 소득을 올리는 거였거든요. 예. 그래서 어느 해인가는 1년에 한 30명 정도가 과로사했습니다. 예. 한 4만 명 정도 되는 직원들 중에. 예. 그래서 이 제도가 그대로 노동부 계산대로 80.5시간씩 일주일에 적용이 되면요. 예. 아마 수많은 과로사가 나올 거예요. 지금 이 노동재해 통계가 OECD에서 한국이 최고로 높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한국만큼 노동자들이 많이 노동재로 사망하는 나라가 없는데 가끔 보면 한국보다 많은 나라들이 있어요. 예. 그게 뭐 되게 이제 전쟁이 벌어진 국가에서 군인들이 공무원으로서 노동자 사망자 수치에 포함된 경우 빼고는 거의 예. 우리보다 높은 경우가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국의 노동자가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망하는 편이다. 이건 사실 과장된 표현은 아니거든요. 그렇군요. 그런데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에 시행령을 만들면서 이건 지난 문재인 정부 때입니다. 예. 과로사를 빼버렸어요. 시행령에서. 중대재해처벌법에는 그럼 과로사는 안 들어가 있어요. 사고성재해만 포함이 되고요. 물론 직업성재해도 동시에 여러 명 발생하면 포함이 되긴 하는데 과로사는 같이 사망을 했어도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상이 아니라 이게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그 회사에서 아무리 많이 과로사해도 처벌 대상이 안 됩니다. 그 기업체는. 근데 과로사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시키면 예. 너무 많은 기업체들이 처벌 대상에 포함이 될까 봐 이걸 집어넣지 못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 과로사가 그 경영진의 그 과실이냐 중대한 과실이냐 이 인과관계를 밝히기는 꽤 어려울 것 같기도 한데. 과로사뿐이 아니라 모든 노동재 사망 사고가 인과관계가 밝히기 상당히 쉽지 물론 않습니다. 그렇죠. 예, 물론 그렇죠. 실제로 뭐 예.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나서 지금까지 14건 정도가 기소가 됐다고 하는 그 14건 정도가 발생했는데 이첩이 됐는데 그중에 예. 한 건이 기소됐어요. 기소된 거는 한 건이 기소됐고 그 기소된 건과 거의 유사한 사건이 발생한 적이 있었는데 그 회사의 최고 경영자는 그동안의 안전 조치를 잘 했다는 서류 사항의 근거로 아예 기소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인과관계를 밝혀서 처벌한다는 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할 당시에 인과관계 입증이 어렵더라도 사업장에서 그런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여러 건 발견되거나 동질의 사고가 여러 건 발생하거나 그 자료들을 회사가 은폐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추정해서 처벌하도록 하자 이 조항이 있었다가 삭제돼서 지금은 없죠. 그렇군요. 그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 기소된 사람이라도 경영진이 한 명이라도 있다는 거는 그 어느 정도 기소됐는데 재판이 진행 중이니까 어떤 판결이 나올지는 두고 봐야죠. 어쨌든 기소됐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 경영진들에 대해서 좀 자각을 하게 되고 뭔가 야 이거 조심해야겠구나. 이거 잘못하면 옛날에는 저는 저런 게 없었는데 이 법이 생기고 나서는 진짜 내가 이거 노동자들의 안전을 갖다 책임지지 안전하게 못하면 내가 들어가게 생겼네. 이런 면에서는 효과가 있는 것도 같은데요. 그러니까 중대재해처벌법이 효과가 없으니까 이 법을 보완해서 개선하자. 아무리 많이 처벌을 해도 안 줄어든다 노동재해는 이게 경영진의 주장인데요. 지금
전년 동기 대비 50인 이상 사업장의 노동자 사망 사고는요. 예. 지금까지 통계를 볼 때 네. 한 20% 정도 줄었어요. 작년에 비해서. 그 중대재해처벌법 생긴 이후로. 예, 그럼 효과가 굉장히 있는 거네. 전체 노동재 사망자 수는 안 줄었는데 예. 50인 이상 사업장만 지금 적용 대상이잖아요. 예, 예. 그렇죠. 아예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이 안 되고 있고 예. 그러니까 1년 동안에 대략 사망하는 노동자 중에 38%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사망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38%의 사망 사고는 아예 지금 적용이 안 되고 있는 거고 네. 50인 미만 사업장이 제가 찾아보면 어디가 있지만 40몇 퍼센트 정도 돼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예. 훨씬 더 되겠다. 이 수준 정확치 않은데 예, 예.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50인 이상 사업장에서의 사망 사고는 작년 동기 대비 한 20% 정도 줄었어요. 노동부 통계를 보면. 예. 그러니까 효과가 전혀 없다. 이건 사실 그런 경영계의 주장은 좀 우리가 주의 있게 살펴볼 필요가 근데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지금 그런데 중대재해처벌법 이거 그 경영계의 좀 요구를 참고해서 개정하겠다라는 입장이잖아요. 예. 근데 가장 그 개정해야 된다는 요구는 다 정부와 기업은 지금 입장이 같거든요. 예. 되게 불확실성입니다. 불확실성. 너무 법의 조항이 애매모호해서 확대 해석하면 너무 많은 경영진들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너무 많은 건수가 처벌 대상이 될 수가 있다. 예, 그러니까 예. 이걸 명확하게 세세 규정하자는 건데요. 대개 노동법을 세세 규정하는 걸 사용자들이 싫어합니다. 근데 이건 세세 규정하자는 이유가 애매모호해지만이 빠져나갈 구멍도 예, 많으니까. 자세히 규정을 해서 예. 그걸 지킨 경우에는 처벌 대상에서 빼주는 매뉴얼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기소된 건과 유사한 사망 사고가 발생했지만 그 경영자는 잘 지켰다는 서류상의 근거가 있기 때문에 기소가 안 됐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것처럼 여러 가지 매뉴얼을 자세히 만들고 예. 회사가 그 매뉴얼을 자세히 지키면 처벌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그런 규정을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그것이 불확실성을 없애고 애매모호한 점을 개선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그게 지금 정부의 요구입니까 아니면 노동계 요구입니까? 정부의 기업의 요구지요. 자세하게 만들어 달라는 게. 예, 자세히 만들어서 다시 규정을 자세히 만들어 놓고 규정을 다 지켰다고 서류상의 근거를 만드는 것은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이건 안전보건 실무자들은 거의 대부분 알 겁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사실 이제 안전보건 교육을 월 2시간 이상 하도록 규정돼 있어요. 산업안전보건법에. 근데 이걸 정해진 2시간이 아니라 하루에 한 5분씩 안전교육을 한 게 합치면 2시간 되면 그걸 지킨 거로 해석해 주거든요. 그럼 아침에 조회 시간에 직반장들이 나와서 그런 식으로 빠져나갈 좀 조심 좀 하라고 이렇게 몇 마디 한 걸 다 합치면 한 2시간 된다. 이러면 사실 서류상으로는 그 법 규정을 지킨 게 되니까 그런 우려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아까 말씀하신 최저임금 그 중요합니다. 지금 최저임금 내년 최저임금 정해졌어요. 시간당 9,620원이고 월급으로 따지면 201만 원 조금 넘습니다. 야, 그걸 외우는 언론이 별로 없는데 우리 저도 홍사훈 기자는 그걸 외우네요. 역시 제가 임금 요쪽 노동 이런 거 많이 관심 있습니다. 관해서는 뭐 책도 쓴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근데 어쨌든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후보자 시절에 최저임금 200만 원에 150만 받아도 나는 일을 하고 싶다. 그런데 일자리가 없어서 그 못하게 하는 건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이 여건은 좀 고쳐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고 최저임금 제도를 만든 거거든요.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고. 그런 얘기하지 말라고.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대개 그런 이야기들 대중적으로 호응하는 정서가 굉장히 강합니다. 왜냐하면 언뜻 들으면 그렇대요.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일자리가 줄어든다. 이게 마치 정해진 진실인 것처럼 너무 멀리 지금 퍼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비근한 예로 작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미국 버클리 대학 카드 교수 그 연구팀이 그 성과가 뭐냐 하면요. 미국에서 가장 최저임금 많이 올린 주의 일자리가 최저임금 인상하지 않은 주에 비해서 굉장히 더 많이 늘었다. 이걸 데이터로 보여준 거거든요. 그게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논문의 성과인데 한국에서는 이제 보수 언론이나 보수 학자들이 나서서 그 연구의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연구 방식이 평가를 받은 거다. 이렇게 의미를 훼손하려고 이제 의미를 좀 줄이려고 많이 노력들을 했어요. 그러면 그 연구 방식이 평가를 받은 거라고 해도 그 훌륭한 방식으로 연구한 결과가
그렇게 나왔으면 예. 우리가 그 주목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음. 그리고 그게 물론 그의 반론을 제기하는 논문 결과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외국 교과서엔 그런 게 잘 안 나와요. 예. 근데 한국의 중국의 사회 교과서가 예. 63종 출판됐을 때 예. 제가 이걸 전수조사해 본 적이 있어요. 예. 17,200쪽인데 총 페이지 수가 예. 15권의 교과서가 최저임금을 설명하고 있었는데 그중에 상당수가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중국의 사회 교과서에 과도한 인상으로 기업에게 부담을 주지 말아야 한다. 예. 그리고 최저임금제로 일부 노동자의 소득이 올라갈 수 있지만 예. 일자리가 줄어드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이게 교과서 나오거든요. 네네. 근데 다른 나라는 정말 이거 보면 깜짝 놀랄 일입니다. 예. 그러니까 최저임금 제도를 가장 먼저 도입한 나라 중에 하나가 영국인데 그렇죠. 굉장히 빨리 일찍 도입했어요. 예. 그걸 70년대에 대처 정부가 들어설 때 폐지하거든요. 예. 기업이 자유롭게 경영할 수 있도록 해야 경제가 성장한다. 예.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한 그 15년쯤 지났는데 영국의 빈곤율이 유럽 다른 나라 빈곤율보다 2배가 넘는 현상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예. 토니 블레어 노동당 정부가 들어섰을 때 이걸 17년 만에 다시 부활시키거든요. 그랬더니 똑같은 얘기들이 계속 나온 거죠. 일자리가 줄어들 겁니다. 네. 해고가 늘어날 겁니다. 실업률이 증가할 겁니다. 예. 그래서 그 논쟁의 뿌리를 뽑자 이번에. 예. 그래서 한 그때 40여 개 이상의 대학이 참여하는 80여 개 정도의 연구 프로젝트가 진행이 돼요. 예. 영국에서만. 근데 예. 연구의 목적이 다 동일합니다. 최저임금과 일자리 관계를 규명하자. 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예. 최저임금이 아무리 인상이 돼도 일자리 총량이 크게 변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예. 그 다른 나라는 이 논쟁은 이미 끝났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시간을 허비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예. 실제로 최저임금 인상되면 주변에 있는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니까 이게 예. 피부로 느껴지는 거거든요. 예.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매출이 증가하는 편의점, PC방들도 꽤 많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들이 주로 고객이니까. 그러니까 소비자니까. 그럼 장기적으로 이 데이터를 비교해봐야 돼요. 과연 최저임금을 인상해서 새로 만들어지는 일자리와 사라지는 일자리 어느 쪽이 더 큰가. 근데 지금까지의 장기 데이터를 분석한 연구의 성과들은 대부분 별로 유의미한 그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 생각을 로부터 좀 벗어날 필요가 있고요. 예를 들어 부분, 문재인 정부가 이제 처음에 예. 16.4% 인상해서 난리가 났잖아요. 예. 예. 소득주도 성장 예, 주장하면서 취지에서. 그리고 예. 소주성 예. 그 소주성 항마론까지 그때 나왔었나 예. 하여튼 뭐 그랬었는데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예. 미국 최저임금 40% 인상했잖아요. 예. 그리고 행정명령으로 이걸 다 발동을 했어요. 행정명령이라는 것은 법이 통과되기 전에 연방정부 사업에 우선 적용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모두에 적용이 되는 건데 그것까지 못 갔죠. 예. 근데 바이든 대통령은 작년에 37%를 인상했어요. 미국 최저임금을. 근데 미국의 리버럴도 이 정도 하거든요. 미국의 연방 최저임금은 아직 인상되지 않았는데 시간당 7.7달러 25센트로 바이든 대통령도 37%를 결정하면서 인상하겠다고 지금 예지한 그게 거지. 작년이니까 예. 작년 벌써 아직 꽤 인상되진 됐으니까. 않았습니다. 예. 아. 그 노력을 연방 하고 있는 최저임금은 거죠. 7달러 25센트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예, 예. 시도를 하고 있는 거죠. 추진하겠다는 거지, 예. 지금. 근데 예. 사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의 평균 최저임금 인상률이 예. 7.3%였습니다. 예. 근데 박근혜 정부 4년 동안의 최저임금 평균 인상이 7.4%였거든요. 예, 그래서 예. 결과적으로는 문재인 정부가 예. 최저임금 이렇게 많이 올린 정부는 아니에요. 박근혜 정부보다 낮게 올렸으니까. 하 교수님 이 점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최저임금을 인상시켜 줘야만이 그 저소득계층의 소비가 늘어나고 그게 경제를 결국은 돌아가게 만든다. 왜냐하면 워낙 많은 숫자니까라는 건 제가 인정을 하는데 저도 사실 전임 정부 때 소득주도 성장에서 낙수 효과는 없으니 그 경제적인 어려운 계층에 직접 돈을 정부가 올려줘 소득을 높여줘서 경제를 돌아가겠다 하는 건 맞는데 사실 최저임금이라는 게 삼성전자 정규직 직원들 하다못해 KBS도 정규직 직원들 최저임금하고 상관없거든요. 한 명도 이거 받는 사람 없습니다. 최저임금은 철저하게 경제적 최약자층의 임금이고 주는 사장님 역시 최약자층입니다. 을과 을의 싸움이지 않습니까? 그때 전임 정부에서 이 소득주도 성장을 하고 최저임금 올리겠다고 했을 때 저는 주는 사장님들한테 이 여력을 마련해 줄 수 있게끔 가치그 정책이 들어가는 줄 알았거든요. 그거는 잠깐만요. 예. 그래서 최저임금을 주는
편의점에서 알바생 시간당 몇백 원을 더 올려줘서 한 달에 10만 원 올려줘서 그것 때문에 편의점 문을 닫겠습니까? 공장에서 2차, 3차 그 하청업체들이 직원들 임금 최저임금 주는데 그거 몇백 원 올라가서 한 달에 몇십만 원 더 여러 사람 해서 몇십만 원 더 올라간다고 해서 공장 문을 닫겠습니까? 그거 아니고 그런 경우는 있어요, 사실. 물론 아니 그 있습니다. 있는 경우가 왜 그런 있냐면은 경우가 없다고 얘기하면 그분들이 화내고요. 그러니까 잠깐만요. 예, 있는 실제로 경우는 있어요. 예. 최저임금 때문이 아니고 최저임금을 줄 수 있는 그러면 납품 단가나 공장이면은 납품 단가를 대기업이 그걸 최저임금 오르는 만큼 줄 수 있게끔 국가가 그거는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편의점, 치킨집, 말도 안 되는 임대료 아니면 프랜차이즈 업체의 그 착취 이런 부분을 국가가 같이 들어가 줬어야 되거든요. 그거 안 굉장히 들어갔지 이제 중요한 않습니까? 주장을 하셨는데 그게 이제 노동계가 하는 주장이에요. 예. 근데 그러면 이제 국민의 세금이 쓰여요, 거기. 예. 왜 세금을 그런 데 쓰냐 이런 반론이 있을 수 있는데 바로 그런 데 쓰라고 있는 게 세금이다. 예. 이렇게 답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 똑같은 문제가 중대재해처벌법에도 있는 거예요. 15인면 사업장을 제외한 이유는 사실 타격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 영세 사업장의 200을 엄격히 적용하면 경영상의 부담이 될 수 있죠. 예.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정부의 노동 정책이 부담이 되는 영세 사업장에게 그 책임을 면제시키는 쪽으로 계속 해온 겁니다. 아니 그런데 그러니까- 그게 왜 세금이 들어가죠? 그 예를 들어서 지금 납품단가 연동제라는 것도 지금 한 30년째 물론, 이어지잖아요. 예. 그게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로잡는데 그게 세금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납품 단가도 조정하고 뭐 예. 이런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어요. 예.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기업 저항도 당연히 있을 거고요. 예. 그래서 효과가 흡족하지 않으면 정부가 그걸 지원금을 아. 지원을 해야 돼요. 아. 근데 그 지원은 국민의 세금이거든요. 예, 예. 그런 면에서 네. 음. 중대재해처벌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세 사업장의 이 법을 엄격히 적용하면 예. 부담이 돼요, 경영상에. 네네. 근데 지금까지는 부담이 되는 영세 사업장들을 법 적용에 제외시켜주는 쪽에 정책을 취했는데 효과가 없었던 거니까 예. 부담을 지게 하고 감당할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자. 이런 주장은 노동계에서도 합니다. 네네. 영세 사업장 부담이 되니까 계속 죽게 내버려 두자. 이건 아니잖아요. 물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당연합니다, 영세 사업장이 그거는. 부담을 견딜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 정책을 추진하자. 그러면 거기 이제 국민의 세금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세금을 쓸 수도 있다. 이런 시각도 좀 필요가 한 뭐 거죠. 세금보다도 그 뒤에 치킨집이 망하는 거는 알바생 월 임금이 몇백 원 올라서가 아니고 말도 안 되는 임대료와 프랜차이즈 계약에 철저하게 착취적인 갑을 계약 이런 것들이 정말 그 치킨집 사장님의 목을 죄는 거거든요. 네. 이런 걸 개선해 주고선 그다음에 최저임금을 올리는 게 그게 순서 아니겠느냐? 100번 타당한 얘기인데 쉽지 않을 거고요. 하여튼 그 정책도 이제 이게 배타적이어서 이쪽 하면 이쪽은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군요. 양쪽을 다 할 수 있어요. 가능한 그런 조치들을 다 취할 필요가 있는 거죠. 지금. 어쨌든 그래서 뭐 제가 그냥 그 짧은 생각으로 네, 저보다 훨씬 과격하시네 하다 보니까. 아니 과격한 게 아니고 제가 운전하면서 시간이 되면 항상 이 방송을 듣긴 하는데 예. 이 톤이 그 정도로 높았나 이게 참. 자 그리고 지금 최저임금 관련해서는 지금 올해는 내년 최저임금은 그냥 그 원래대로 이제 그 가기로 했지만은 지역별 차등화 또 업종별 차등화 이 얘기 지금 네, 앞으로 계속 나올 겁니다. 기업 규모별, 예. 업종별, 지역별 차등화를 예. 하자. 예.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이제 노동계에서 반대는 이유는 뭐냐면요. 예. 그렇게 쓸 경우에 가장 낮은 기준을 지금 최저임금으로 정하는 거다. 예, 예. 그러니까 더 주고 싶으면 더 주는 제도를 만들어야지. 예. 그런 제도가 도입되는 과정에서 예. 오히려 경영계의 영향력이 더 많이 발휘됨으로 해서 최저임금이 실질적으로 낮아질 우려가 있다. 이런 걱정을 하는 거예요. 목적은 그러니까 그런데 최저임금을 낮추자는 예, 거라 이거죠. 만약에 이제 그렇게 쓸 경우에 지금보다 최저임금이 더 적게 줄 수 있다면 당연히 기업은 그거 원하겠죠. 예, 그렇게 예. 쓸 경우에 지금보다 전반적으로 최저임금의 수준이 올라간다고 하면 이걸 예. 경영계에서 요구할 일은 사실 없습니다. 예. 근데 제가 가장 경계되는 건 업종별, 규모별보다 지역별 차등이에요. 네네. 이걸 일본은 시행했거든요. 그렇죠. 그랬더니 동경 같은 경우가 다른 지역보다 최저임금이 좀 높습니다. 다 동경으로 주변 올라온다고. 도시의 일자리들이 다 황폐화되는 거예요. 예. 전부 동경으로 가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차등을 두는 건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지역 경제에 거의 도움이 안 됩니다. 사실은 지금까지 예를 보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 연방 최저임금이 있고 자 연방 최저임금 일단 시간당 $7.25는 무조건 다
뭐 뉴욕주든 엘라바마주든 다 줘야 돼 하고 각 주별로 여력이 있으면은 뉴욕주는 생활임금이 비싸니까 7달러 25 말고 거기다 더해서 15달러로 우린 정한다. 이렇게 주별로 좀 다르지 않습니까? 네. 연방 최저임금은 그대로고 주별로 좀 다르잖아요. 네. 우리나라도 그러면은 이게 지역별로다가 최저임금을 차등을 둔다는 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최저임금을 낮추자는 그런 목적에 사실 더 의도가 보이니까 그런 거고 최저임금 그 법상으로 뭐 시간당 9,620원 이거 딱 정해놓고 서울은 그럼 더 주려면 더 줘. 뭐 제주도는 더 줄 그냥 9,620원 맞으면 그냥 놔도 이렇게 하는 건 어떨까요? 그래서 그 비슷한 제도가 시행이 됐어요. 생활임금 제도를 시행한 시도가 있잖아요. 그렇죠. 서울시에서 있죠. 예. 가장 먼저 시행했고 그게 거의 구별로도 다 시행이 됐어요. 예, 구청별로도. 그리고 예. 딱 한 구만 그게 서울에 있는 30몇 개 구 중에서 한 구를 제외하고 모든 구에서 생활임금 제도가 도입됐는데 예. 그 한 구가 가장 부유층이 많이 사는 구였거든요. 사실은. 예. 그 비슷한 제도가 이제 생활임금 제도입니다. 그 예. 최저임금을 하나 정해놓고 더 주고 예, 싶으면 형편에 따라서 더 줄 수 있으면 예. 뭐 더 줄 수 있도록 하자. 더 낮추지는 건 안 예, 된다. 예. 그 더 낮출 수 없는 금액이 지금 최저임금 제도인 그렇죠.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건 이제 앞으로 최저임금이 만약 그런 제도가 도입될 경우에 예. 총액을 비교해 보면 그 제도가 도입됐을 경우에 총액이 점점 많아질지 적어질지 예. 이렇게 판단해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좀 쉽게 도입할 제도는 아닙니다. 그건. 그렇군요. 그리고 이원화도 나왔었잖아요. 최저임금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지금 결정하지만 이걸 이원화해서 두 단계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자. 예. 근데 그것도 이제 단계가 많아질수록 사실은 노동자들보다 경영자들 쪽의 로비가 더 이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커요. 그렇죠. 지금 중대재해처벌법도 그렇고 거의 모든 노동법이 노동부에서 입법 예고한 법안이 나중에 국무회의 총가될 때 좀 더 완화되거든요. 예. 국무회의에서 통과될 때. 그리고 국무회의 그 통과된 법이 국회로 와서 상임위에서 통과될 때 조금 더 완화가 되고 이게 본회의에서 통과될 때 조금 더 완화되거든요. 네. 계속 이런 과정을 밟았어요.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 뭐 처음에 만들어질 때 입법 과정에서 그 명칭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었잖아요. 근데 나중에 제정되고 보니까 기업이라는 글자는 빠진 건데 굉장히 상징적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정부의 조직도를 보세요. 부처를. 일단 재경부터 시작해서 뭐 통상 정보통신부 뭐 과학 중소기업 벤처사업부 뭐 가양산업 하여튼 거의 모든 부처들이 되게 경영자 쪽 기업의 입장을 대변하는 부처가 훨씬 많고요. 노동자 입장을 대변하는 부처가 거의 이제 하나 정도 있는 건데 뭐 일을 제대로 못한다 이런 말을 들으니까 이게 이제 파워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계가 많아질수록 사실은 힘 있는 사람들의 영향력이 더 행사될 가능성이 많아서 되게 경영계에서는 이걸 세분화하고 이제 이원화하고 이런 요구를 하는 거라고 보는 시각이 있는 거죠. 제가 예전에 그 최저임금 한번 취재할 때 이런 얘기가 제가 정말 딱 와닿았었거든요. 그때 무릎을 탁 하고 쳤었는데 그분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우리나라 최저임금 위원회 노동부 산하에 있지 않습니까? 이거 없애야 된다. 없애고 최저자 빼고 그냥 국가임금위원회에서 대통령 직속으로 아주 강력한 힘을 부여하자. 그래서 최저임금을 정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아까 말한 대로 납품당 대기업 간의 원하청 기업 간의 납품 단가라는 거는 이게 30년째 40년째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안 고쳐지고 있으니 이게 바로 임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잖아요. 이런 거 제대로 되고 있느냐? 임금위원회에서 이걸 다 컨트롤하라는 거예요. 과도한 임대료가 이게 맞는 거냐? 임대료까지는 좀 그렇다 하더라도 프랜차이즈 계약이 공정한 거냐? 이런 부분을 이게 다 임금에 관련된 모든 요소를 대통령이 직접 챙길 수 있게 강력한 힘을 주는 국가임금위원회로다 격상을 시키자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그거 맞는데 제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예, 그럼 이제 반발이 물론 굉장히 크긴 하겠죠. 예. 그런데 그 유사한 제도가 도입된 나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나라들은 대통령의 직권으로 하는 게 아니라 노사정 협의체가 그런 걸 만드는 나라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스웨덴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데 스웨덴은 동일 노동 동일임금 제도를 이제 기업 단위가 아니라 국가 단위로 시행하기로 합의를 한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현대차 노동자가 분신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언론에 인터뷰 나오면서 그 온몸을 붕대로 이렇게 감은 노동자가 예. 똑같은 자동차의 왼쪽은 정규직이 조립하고 오른쪽은 비정규직이 그렇죠. 조립합니다. 예. 모든 작업 도구와 작업 내용과 작업 재료가 다 똑같습니다. 예. 앞에 B자 하나 붙은 것밖에 없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너무 많은 불이익을 받아서 분실할 예.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해서 굉장히 많이 회자가 됐잖아요. 네네. 이게 해결됐다고 치자고요. 남는 문제가 뭐냐 하면 예. 이게 한 회사 내에서만 해결된 거거든요. 그렇지. 예. 다른 대기업과 중소기업과의 차별, 다른 기업 내에서 정규직 비정규직 차별이 여전히 그냥 존재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스웨덴은 회사가 달라도 임금이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2급 기능사, 경력 5년, 선방공. 그러면 그 노동자가 몇만 명이 있는 큰 자동차 회사에서 근무하거나 동네 작은 중소기업이 있거나 임금이 같아야 한다는 거거든요. 예. 뭐 경력 3년차 간호사다 그러면 직무에 따라서 예, 그 간호사가 어. 몇천 명의 간호사가 있는 대학병원에 근무하거나 예. 동네 작은 의원급에 있거나 임금이 같아야 한다는 거예요. 네. 한국도 그런 임금 체계가 있어요. 공무원, 교사, 군인이 그렇거든요. 그런가요? 그러니까 공무원은 정부 종합청사 있거나 예. 읍사무소 있거나 그렇지. 같은 임금 체계가 똑같이. 적용되고 예. 군인도 전방의 철책을 지키거나 육군본부에 있거나 같은 임금 체계가 적용되는데 이 방식을 모든 직종에 적용하는 제도를 만든 겁니다. 근데 이게 알려진 계기가 뭐였냐 하면 2차 오일 쇼크 이후에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이 계속 몇 년 동안 경제 성장이 0%였어요. 예. 스웨덴만 혼자 계속 4 내지 5%를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기록한 거거든요. 예. 이게 눈에 확 보인 거죠. 아. 그래서 전 세계 많은 학자들이 이제 이 원인이 도대체 뭔가를 분석했더니 예. 아,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제도가 경제 성장의 동력이었다. 한국 재벌 산하 연구소도 보고서에 그렇게 분석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진보학자나 경제학자나 결론이 같았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그 임금 제도가 도입되면 그 임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는 기업들이 계속 도산하는 겁니다. 한계 기업들을 도태시키는 예.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최저임금 지급하면 우리 문 닫아야 됩니다. 네. 우리 비정규직, 정규직 하면 문 닫아야 됩니다. 이런 기업들은 사실 계속 운영을 해도 국가 경제에 크게 유익하지는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업들의 선진화를 강제하는 효과가 있었다, 이 제도가. 근데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면 스웨덴에서는 이제 경쟁력을 상실하고 도태되는 사업장에서 실직하는 사람들에 대한 사회 안전망이 거의 완벽하게 있는 사회고 예. 우린 이게 부족한 그렇죠. 사회여서 예. 뭐 자동차에서 1,000명이 해고당하고 4년 동안 20여 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일이 벌어지고 이러잖아요. 예. 그래서 방향은 명확히 두 가지예요. 아. 저임금을 없애면서 사회 안전망을 높여야 되는데 예.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하나를 하면 다른 걸 못하는 배타적인 건 아니기 때문에 네. 동시에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필요가 있고 가능합니다. 예. 그러려면 부유층도 노동자도 세금을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내야지요. 근데 지금 조세 부담률이 이제 그런 나라처럼 되려면요. 예. 지금보다 30% 정도 높아져야 돼요, 더. 아. 근데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종부세 만들고 이럴 때 계획대로 추진됐다고 해도 그때 상승하는 조세 부담률이 불과 한 3% 정도였거든요. 예. 근데 그 정도에 대해서 더 국민적인 뭐 저항이 있어서 힘들었으니까 예. 쉽진 않은 일이긴 한데 근데 이런 주장을 하면 이제 스웨덴의 그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원칙이 많이 훼손됐다. 예. 이런 주장도 많이 나오고요. 예. 스웨덴 시대는 끝났다. 아. 이런 주장도 많이 나오는데 그 말도 맞아요. 예. 근데 그 훼손된 원칙도 우리가 볼 때는 거의 뭐 신의 경제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스웨덴의 그 원칙이 훼손됐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 지향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흔히 말하는 것처럼 영양실조인 사람에게 다이어트를 권하는 처방인 거고요. 예. 그래서 우리는 참고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 건 아. 아직까지는. 그리고 다시 스웨덴의 지금 경제가 상당히 최근에 많이 안정적으로 상승했으니까. 그 지금 어쨌든 지금 그 얘기가 나왔으니까 사실 비정규직 문제 하면은 뭐 당장 얼마 전에 그 대우조선 해양급 하청업체 파업 사태 때도 이게 다단계 하청 구조 이게 원래 불법인데 사실은 다 그냥 눈 감고 있는 거잖아요. 똑같은 배를 만드는데 왼쪽 프로펠러는 정규직, 오른쪽 그 배 날개는 비정규직. 그러니까 뭐 제가 이런 노동 상태잖아요. 문제를 지금 40년 넘게 다뤄왔거든요. 예. 처음 상담소를 차린 게 한 40년쯤 전이었으니까. 예. 근데 그때는요 그런 고용 형태는 대부분 불법으로 규제됐습니다. 예. 일단 한 사업장 내에서는요 차별적인 노동 조건 적용이 불가능했어요. 네네. 이게 근로기준법에 균등처우 조항이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외환위기 겪으면서 너무 기업들이 어렵다 하고 막 하루 수백 개씩 도산하니까 그때 이제 이게 많이 양성화된 겁니다. 그래서, 일단 기업부터 살려야 된다 해서. 네, 그래서 법원의 해석도 많이 바뀌고 예. 예를 들어서
비정규직 제도를 만들어서 채용을 했어요. 근데 입사한 사람이 보니까 정규직과 자기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예. 그때는 소송을 제기하면요 거의 대부분 다 이겼어요. 예. 그래서 이 채용 자체가 무효니까 정규직으로 전환시켜라. 예. 이게 노동부의 해석이고 법원의 판결이었거든요. 예. 근데 나중에 법원의 판결이 어떻게 바뀌냐 하면 동의를 구하지 않고 예. 불법하게 비정규직 규정을 새로 만들었다고 해도 기존에 재직 중인 노동자가 아니라 새로 취업하는 사람에게는 합법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이게 이제 기득 이익의 침해라는 불공정 사유가 없다. 이렇게 판결문에서는 법률 용어로 표현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기존에 가지고 있던 노동 조건이 저하되는 게 아니고 예. 개정된 뒤에 입사한 사람은 그걸 알고 들어온 거기 때문에 개정 과정이 불법하다 하더라도 왜냐하면 전체 직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기존 노동조건보다 저하된 새로운 규정을 만들 수 있거든요. 예. 근데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개정했다고 해도 이 이후에 입사한 사람에게는 합법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법 해석이 바뀐 겁니다. 그러면 예. 모든 회사가 이제 노동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마음대로 차등적인 노동 조건을 적용해서 예. 비정규직 채용하게 돼버린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이게 제도적으로 합법화된 게 흔히 말하는 비정규직법인데 그게 파견법이고 기간제법인 그렇죠.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게 외환위기 이후에 가장 급증했어요. 예. 그러니까 예전으로 돌아가면 돼요. 그래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한다는 것은 이게 지금 대단한 특혜처럼 보는 시각도 있지만 예. 외환위기 이전으로 다시 돌아가 보자. 이미 경제가 많이 회복됐으니까 지금은 그때 비상 상황에서 이게 한시적으로 도입된 제도이고 그래서 비정규직이 지금 여러 가지 통계를 다 봐도 정보 통계를 봐도 민간 연구소의 통계를 봐도 노동계 통계를 봐도요. 우리가 비정규직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 그런데 하 교수님 이렇게 보는 시각도 높아요. 있습니다. 그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시키는 거가 되려면 전제 조건이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먼저 돼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언뜻 일리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모든 사업장에서 정규직들이 다 성실하게 능력이 좋고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 중에서 KBS도 마찬가지고 어느 사업장이나 정규직 한 번 들어오면은 해고가 안 되니까 거기서 정말 무슨 판치는 사람도 많거든요. 이런 사람들 해고 못 하니까는 그 오너 입장에서는 사장님 입장에서는 아유 일 못 하는데도 한 번 뽑으면 무조건 정규직으로 평생 끌고 가야 되니 그냥 비정규직 그냥 우린 다 뽑을래. 그거 비정규직 정규직으로 많이 뽑으려면은 이거 해고할 수 있는 자유주부터 좀 줘야 돼. 이런 얘기는 어떻습니까? 근데 그럼 판단 기준이 뭐냐 하면 예. 국가 경제 유익한 선택이 무엇이냐인 거예요. 그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 한 단위 기업에 미치는 영향보다 부작용을 감수하고 지금 현재의 노동 유연성을 유지하는 것과 예. 아니면 그런 애로사항들이 있으니까 노동 유연성을 지금보다 훨씬 높이는 것이 예. 국가 경제 어느 쪽이 더 유익한가 이게 판단 기준인데 이것에 대한 해석이 굉장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통계상으로 비정규직이 너무 많은 것은 사실이고 예. 그 IMF에서 한국의 이런 노동시장의 이중적 구조가 개인에게만 불이익한 것이 아니라 경제 성장의 저요소가 됐다. 이렇게 분석한 보고서 나온 게 2004년이에요, 벌써. 그러니까 예. 국제금융 자본이 한국에 투자하면서 걱정이 될 정도로 한국의 비정규직 규모는 지금 너무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노동계에서도 보면 그 비정규직 해소 방안의 하나로 그 직무 성과 중심 임금 체계로 개편하자 이런 주장이 예전부터 있었고 예. 그래서 노동부 이번에 발표한 세부 계획에도 그게 있어요. 예, 근데 예. 직무 성과 중심 임금 체계로의 개편이 긍정적인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공 중심, 연공 서열 중심 제도에서 예. 우리나라는 다 거의 다 그겁니다. 거의 다 연공서열 중심 제도가 많은 편이고 예. 사실 그게 합리적인 측면도 있지. 왜냐하면 오래 다닌 사람은 그만큼 또 회사 기여도가 높다고 볼 수도 있고 예. 불성실했어도 예. 그런 사람은 항상 있죠. 불성실한 사람은 어디나. 예. 그리고 나이가 많은 노동자들은 예. 자녀 교육이나 결혼이라든가 생활비가 많이 드니까 예. 높은 임금 받는 게 사회적으로 타당할 수 예. 있다 이런 시각도 있어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무능한 선배 노동자들이 너무 임금을 많이 받아가기 때문에 내가 적게 그렇지. 받는다. 예. 이런 시각이 있으니까 이건 노동시장 문제 나올 때마다 계속 거론된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 직무 성과 중심의 임금 체계가 이게 어떤 문제가 한국에 있냐면요. 긍정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고 예. 이게 시행된 나라들이 있는데 예. 한국은 노사관계 관행상의 특성이 예. 다른 나라와 좀 달라요. 이게 이제 식민지식이 그렇죠. 한 40년 정도를 거치면서 형성된 예. 기업 노사관계 풍토이기 때문에 예. 내가
이제 여쭤볼게요. 예. 뭐 국장까지 하셨으니까 관리직이잖아 지금 예, 홍사원 예. 기자님은. 예. 그러면 내가 관리자로서 부하 직원이 굉장히 일을 잘해요. 예. 능력도 뛰어난데 근데 계속 관리자의 경영 철학이 잘못되다고 시시건건 사사건건 이렇게 시비를 걸어요. 그러면 그 부하 직원에게 과연 높은 점수의 근무 평가를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물어보면 되게 관리자들 중에서 아 그럴 수 있다 나는 객관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답하는 분이 많거든요. 예. 그래서 입장을 바꿔봅시다. 예. 여러분이 부하 직원이에요. 예. 일을 굉장히 잘해요. 예. 능력이 뛰어난데 직장 상사가 너무 무능하고 경영철이 잘못돼 있어서 계속 그걸 지적하며 싸워요. 예. 그럼 여러분이 직장 상사로부터 우수한 근무 성적 평가를 받을 자신 있습니까? 그럼 100%가 자신 없다고 답하거든요. 그렇지. 예. 근데 철저한 시장 경제는 이게 그렇지 않거든요. 오히려. 예. 그래서 미국만 해도 달라요. 좀 그런 게 기업의 풍토가. 예. 부하 직원과 직장 상사가 이렇게 충돌했을 때 예. 논리적으로 이게 맞으면 이게 거의 대부분 받아들여지는 풍토가 있거든요. 예, 예. 그리고 제가 이제 군대 생활 특이하게 미군을 한 나중에 제대하게 이제 1년쯤 접해보는 군대 생활을 했어요. 예. 통역병 하느라고 군대에서. 예. 근데 군대에서 이거 확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렇군요. 미군 무대 들어가 보니까 쫄병이 예. 상관에게 조목조목 따지는데 네. 이게 논리적 타당하면 그게 시행이 되는 측면이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우리는 그 정도 했다는 거 영창 가는 이런 요즘 많이 군대가 민주화돼서 그렇지 않지만 요즘은 그렇죠. 그래서 한국은 이 네. 제도가 지금 여러 가지 많이 고려해야 돼요. 이걸 적용하려면. 나름 합리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긴 야, 있습니다. 그렇죠. 예. 네. 자, 노동계에서도 주장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정규직 비정규직 구분하지 말고 직무 성과급으로 하자. 그러니까. 이런 저도 그 부분은 100% 주장은 노동자들도 찬성입니다. 있어요. 근데 이게 다른 나라에서 다 긍정적이었다고 해서 한국에서도 긍정적이겠느냐 이건 좀 깊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오늘 뭐 이제 추석 연휴도 시작되는데 그 마지막으로 윤석열 정부 좀 노동 정책과 관련해서 지금 필요한 거 뭔지 간략하게 길지 않게 한마디 좀 해주시면 좀 뭐가 있을까요? 그 노동부 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 그동안에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 정책이 네. 실패했던 이유는 네. 노동자의 가장 중요한 문제 해고를 건드렸기 때문이다. 네. 네.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도 뭐 징계 해고, 정리 해고가 아닌 그냥 일반 해고, 예. 뭐 사유 없이도 해고가 가능하도록 하는 이걸 꺼냈기 때문에 전체 노동자가 반대해서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해고 문제는 건드리지 않겠다. 이게 장관이 얘기했는데, 예. 근데 얼마 전에 이제 그 언론에 보도가 됐잖아요. 보면 그 맨 마지막에 어디 있을 텐데 예. 그 대통령이 제가 찾아볼게요. 예. 뭐 이렇게 많아졌어? 이거 페이지가 예. 8월 초쯤에 국무조정실에서 고용노동 분야 덩어리 과제 목록이 이제 공개가 됐어요. 이 언론에 이게 예. 노출이 됐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 해고 사유 확대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이게 자칫하면 정부가 노동부를 패싱한 채 노동시장 개혁 정책이 추진될 수도 모른다 이런 우려가 있어서 예. 그 부분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알겠습니다. 사실 노동자의 권리를 이야기할 때 그게 되게 이제 노동자에게만 유익한 거라고 사람들이 자꾸 잘못 생각하거든요. 예. 사실은 사회 구성원의 가장 많은 수가 노동자하고 가족으로 구성된 사회이기 때문에 노동자의 권리가 향상되는 것이 꼭 노동자에게만 유익한 것이 아니라 사회 국가 전체. 전체와 국가 경제와 그게 기업 경쟁력에도 유익하다 이런 시선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종강 성공회대 노동 아카데미 주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내일 오전 11시 유튜브로 경제쇼 플러스 업로드됩니다. 지금까지 경제와 정의를 다잡는 홍반장 홍사원의 경제쇼였습니다.